예, 안녕하세요. 2022년도 변리사 화학 기출문제 앤드 예상문제 풀이 강좌입니다. 예, 기출문제는 10개년치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캐캐 묵은 거 빼고, 너무 옛날 거 빼고 최근 10개년. 근데 여기에 이제 59회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59회는 제외되어 있는데 59회는 작년 문제죠. 그거는 제외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내용 강의 때 59회는 풀어주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외를 했는데, 또 어떤 친구는 나는 지금 문제풀이만 듣는데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런 관계로 제가 59회 파트는 요건 나중에 제가 풀어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를 쭉 푼 이후에 시간이 되면은 여기서 풀어드리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은 제가 별도로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9회까지 풀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수는 10개년이니까 100문제죠. 100문제인데 이게 한 문제가 오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중에. 그래서 여기서 99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가 제가 60문제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토탈해서 159문제가 이렇게 프린트로 여러분들에게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갔고, 인강생들은 여기 이게 PDF 파일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는 지금부터 10회로 갑니다. 토탈에서 10번으로 가는데 작년에 8번 했거든요. 근데 올해 10번 하는 이유는 뭐냐? 일단 문제 수가 조금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그리고 올해는 내용 설명을 좀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 강의만큼은 내용 설명은 못할지라도 최소한 내용 설명을 제가 좀 풍부하게 하면서 진행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2회 정도 늘렸습니다. 뭐 2회 늘렸으니까 뭐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강의 오늘이 이제 8월 13일인데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강의를 하거든요. 2시부터 5시 반까지 할 건데, 근데 이게 종강이요, 이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 가다 보면은 중간에 추석이 껴요. 9월 10일하고 9월 11일이 추석입니다. 그리고 제가 9월 초 아니면 8월 말에 저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집안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집안 행사로서 이제 우리 집안 전체가 다 모이는 벌초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4번의 휴강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4번의 휴강이, 그 휴강은 추석 휴강하고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종강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9월 말이더라고요. 9월 말에 이제 다 종강을 할 것입니다. 종강을 해 드릴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올해 강의는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제가 이제 남은 것은 요약 정리인데, 요약 정리는 뭐 한 4번 정도 만에 끝내는 거니까 그거는 뭐 나중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휴강 미리 공지합니다. 여러분들 휴강에 되게 민감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민감할 필요 없는데, 휴강이 만약에 불의적으로 생기면은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 될 텐데, 내가 자습할 시간이 생겼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될 텐데, 학생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마음을 먹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알바들은 그렇게 마음을 안 먹죠. 남을 공격할 거리로 삼죠. 그래서 뭐 휴강을 했다면 자꾸 그렇게 욕들 하는 것 같은데, 그건 학생들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휴강을 자주 한다는 건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미리 휴강을 공지합니다 하셨죠? 이건 추석 휴강 어쩔 수 없는 거하고 제가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에요. 이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뭐 특별히 뭐 OT로서 뭐 특별히 해드릴 말은 없고, 자, 지금부터 변리사 화학 문제를 풀어드리는데,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라서 똑같이 동일하게 출제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출제되진 않는데 왜 푸느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공부 수준이 어떤지를 파악해 보자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인강생들, 지금 현강생들은 첫날이니까 못했지만은, 자, 내일부터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반드시 제가 오늘 한 15문제인지 20문제 정도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한 20문제 정도. 인강생들은 지금 당장 꺼놓고 그렇게 하세요. 지금 당장 이거 끄고 20문제를 먼저 푸십시오. 스스로. 알았죠? 제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여기 신강생들께서는 못했지 않습니까? 왜냐면 프린트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오늘은 첫날은 그냥 들어보시면 되고, 예, 프린트 요거 받아가시면 돼요. 학생. 네. 그리고 20문제 정도를 먼저 풀어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풀어본 다음에 어차피 답도 없고 해설도 없어요. 답도 없고 해설도 없으니까 그냥 풀어보는 겁니다. 그냥 풀어보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확실하게 맞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틀릴 것 같은데 라는 그 정도의 느낌은 있을 거라고요. 그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틀렸을 때 아 하고 깨우치면은 그게 실력이 느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20문제를 꼭 풀어보고 매해마다 그 전에 문제를 풀어보고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만 이 문제풀이하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아셨죠? 예,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오늘 뭐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앞으로는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이걸 이용해서 내 공부의 수준을 잡아보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정 이상한 문제가 있다면 다행히 나왔구나 버리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 게 과감한 게 필요한데 학생들은 참 그걸 못하지요.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이 불안한 심리 상태는 공부 방향을 산으로 가게 만드니까 그런 것을 선생으로서 조금 제어해 드리고자 함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1장 한번 쫙 넘겨보시죠. 문제를 넘겨보면 자, 1장부터 단원별입니다. 지금은 이거는 연도별이 아니라 단원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단원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 개념과 화학 양론부터 갑니다. 첫 번째 문제 1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딱 보시죠. 옳지 않은 것은 난이도 0입니다. 56회 기출 문제였고요. 이런 문제는 그냥 점수를 주려고 한 겁니다. 자, 이때 원자번호 19, 그 다음에 질량 39, 포타시움이라고 했습니다. 요 아래 쓴 건 뭐죠? 원자번호죠. 뭐 이런 건 뭐 굳이 뭐 크게 설명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자번호가 의미하는 바는 양성자수죠. 양성자수가 원자번호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전자수하고도 똑같죠. 전자수하고도 똑같은데 다만 어떤 경우에 중성일 때죠. 이온일 땐 다르죠. 그죠? 양이온이면 전자가 튀어나가는 거니까 하나가 부족할 거고 음이온이면 전자가 들어왔으니까 하나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성일 때는 양성자수일 걸 전자수가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요 위에 쓴 것은 이걸 뭐라고 하죠? 질량수라고 하죠. 이때 질량은 누구하고 누구만 따져주는 겁니까? 이때는 양성자수와 오로지 중성자수만 따지죠. 뭐 특별히 화학에 설명할 것도 없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고 나왔다, 이거 틀렸다, 맞출 게 하나도 없죠. 네, 이거 틀리면 그냥 평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화학은. 만약에 이걸 몰라서 틀렸다 그러면 그냥 화학은 평온한 사람이에요. 그냥 평온하게 그냥 10개를 내려 긁는 것이 제일 빠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학생 프린트 받아가요. 여기다 넣을게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가보시지요. 자, 원자번호 19번 양성자수 19개, 전자 19개가 되겠죠. 그러면 질량수는 39라 했으니까 양성자수가 19개니까 중성자수는 20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1번 봅니다. 원자번호는 19번이다. 맞죠? 질량수는 39다. 맞죠? 원자당 양성자의 개수는 양성자는 19개 맞죠? 그 다음에 원자당 중성자의 개수는 20개다. 맞죠? 중성자 20개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5번 정답이겠네요. 중성원자에서 전자의 개수는 몇 개가 되어야 합니까? 양성자 수와 똑같으니까 19개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 난이도 0. 아예 그냥 이건 뭐 화학이 아니라 호익?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갖다 틀릴 수는 없을 거라고요. 정상적인 수험생활을 했던 수험생이라면.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맞춰서 즐거울 것도 없고 틀리면 치명적이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역시 난이도 0입니다. 이 부분은 뭐 특별히 내용 설명할 게 없어서 그래요.
자, 반응은 CA가 BR2랑 반응해서 CA, BR2가 생성되는 반응이더라라고 했습니다. 반응식은 이렇게 제시가 되었네요. 그 다음에 CA, BR2 1몰이 생성되었을 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얘가 얼마큼 만들어졌냐 그랬냐면 1몰이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계수의 비는 화학의 아주 양론의 기초 개념이죠. 앞에 있는 계수비는 1대 1대 1이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계수비는 1대 1대 1이니까 이런 말이죠. 얘 1몰과 BR2 1몰이 반응해서 CA, BR2 1몰을 생성시켰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화학 양론의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다. 그러면은 얘 1몰이 생성시켰을 때 BR2는 몇 몰이 반응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면 1몰이 반응하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CA도 1몰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개념이 되겠죠. 그렇죠? 이 정도는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 정도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CA와 BR의 원자량은 40과 80이고 NA는 아보가드로수다 그랬습니다. 자, 갑니다. 기억. 반응한 BR2의 질량은 이렇게 했거든요. 반응한 BR2의 질량은 자, 몇 몰이 반응했다 그랬죠? 1몰이 반응했죠? 그러면 1몰의 질량을 갖다 묻는 거죠. 1몰의 질량이 분자일 땐 분자량, 원자일 땐 원자량, 화학식일 땐 화학식량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BR의 원자량이 80입니다. 80인데 BR2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1몰의 질량이니까 80g이겠구나. 80이 아니라 하나가 80이니까 두 개는 160이겠구나. 그램 퍼 몰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반응한 BR2의 질량은 160g이다. 왜? 분자량이 이만큼이니까. 그죠? BR2는 분자량이 160이니까. 그러니까 반응한 BR2의 질량은 160g이다. 라는 표현이 틀릴 바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은 맞다라고 확인해 줄 수 있겠죠. 두 번째, CA, BR2에서 BR의 질량 백분율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CA, BR2라고 부르는 놈은 전체 질량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걸 파악해 보면 되겠습니까? 자, CA, BR2는 전체 질량은 CA가 40g, BR2가 80 곱하기 얘가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중에 BR이 얼마큼 있느냐? 바로 160만큼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요거 40은 누구의 40이죠? 여길 봐야죠. 학생들 날 쳐다봐야지. 날 쳐다도 안 보고 저기 책만 쳐다보고. 근데 어떻게 전부 여학생이시네? 신기하네요. 강의를. 자, 요 40이 누구죠? 칼슘의 질량입니다. 요 80은 누구죠? BR의 원자량입니다. 근데 BR2니까 CA, BR2기 때문에 곱하기 2입니다. 그러면 이 160은 누구죠? 그 중에 BR의 질량이죠. BR2니까 그 중에 160만큼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곱하기 100 하니까 얘는 80%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니은 지문도 올바르게 되어 있구나 라고 확인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몰의 CaBr2에는 그러면 CaBr2는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CA 이가양이온과 두 개의 Br 음이온으로 해리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뭐 설명 굳이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가 1몰이 없어졌습니다. 1몰이 반응해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얘는 몇 몰 생겨주나요? 1몰이 생겨줄 것이고요. 그럼 Br 음이온은 몇 몰이 생겨주죠? 2몰이 생겨줍니다. 앞에 있는 게 수비가 1대 1대 2잖아. 그러면 얘가 1몰이 없어져 주면 CA 이가양이온은 1몰이 생성될 것이고 Br 음이온은 2몰이 생성될 것이다. 그러면 2몰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니까 2 곱하기 아보가드로수입니다.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라고 말해야 정상적이겠죠. 그러니까 디귿 지문은 Br 음이온이 NA개 아보가드로수만큼 있다가 아니라 얼마만큼 있어야 돼요? 2 곱하기 아보가드로수만큼 게 있다라고 말해야 정상적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맞고 디귿은 틀렸습니다. 라고 확인이 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미트리트 문제에서 점수를 주려고 그냥 이렇게 교수님이 이 부분에서 문제를 내는 것은요. 난이도를 높이지 않거든요.
점수를 주려고 이렇게 문제를 냈을 뿐입니다. 자, 또 한번 가보시죠. 앞에 부분이니까 뭐 특별히 지금은 이건 내용 설명할 게 없어. 자, 어떤 화합물이 CH5 중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응식을 쓰면 C하고 H하고 O로 구성된 어떤 건데, 얘를 갖다가 산소 전지하에서 완전히 연소시켰더니, 산소와 반응시켰더니 CO2와 H2가 생성되어 주었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써 있는 글씨대로 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화합물의 완전 연소에 사용된 O2 생성된 CO2, H2의 몰비가 4대 3대 3이다 그랬거든요. 얘가 4대 3대 3이다 그랬거든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입니다.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다가 그대로 반응식을 써준 거고요. 반응식과 더불어 얘는 4몰이 반응할 때 얘는 3몰 생기고 얘도 3몰 생겨줍니다 라고 그대로 써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지문을 파악하자 이겁니다. 자, 한번 해보지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생성물은 CO2하고 H2O죠. 자, 여기서 먼저 O 원자의 몰수는 이렇게 될까요? O 원자의 몰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O 원자가 몇 몰이죠? O2인데 O가 O원자죠. 근데 얘가 CO2가 3몰 있는 거니까 O원자는 몇 몰이죠? 6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2 곱하기 3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의 O원자의 몰수는 3몰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생성물의 O원자의 몰수는 9몰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되겠죠. 여기서 6몰, 여기서 3몰 해서 9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탄소 원자의 몰수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탄소 원자의 몰수는, 자, 탄소는 얘밖에 없네요. 탄소의 소스가 되는 것은. 그러면 CO2가 1몰이니까 그 중에 CO2가 3몰이니까 그 중에 탄소도 3몰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3몰입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수소 원자의 몰수는? 수소 원자는 소스가 얘밖에 없네요. 수소 원자는 몇 몰 있나요? 자, 학생 몇 몰 있어요? 3몰 있어요? 수소 원자가? H2O 분자가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소 원자는 몇 몰 있는 거예요? 6몰 있겠죠. 그죠? 수소 원자는 2 곱하기 3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몰이 존재합니다. 이게 생성물의 몰수 맞습니까? 생성물의 몰수는 O원자 9몰, C원자 3몰, H원자 6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량보존의 법칙, 반응물의 몰수와 생성물의 몰수는 같아야 되는 거 맞아요? 반응물의 질량과 생성물의 질량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이게 질량보존의 법칙이죠. 그러면 왼쪽에서도 C원자가 몇 몰 있어야 합니까? 여기가 3몰이니까 여기도 3몰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3몰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H원자는 몇 몰이 되겠습니까? 하면은 여기가 6몰이니까 이쪽도 6몰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자, O원자가 얘가 이미 얼마큼 갖고 있어요? 8몰이 있거든요. 여긴 이미 O2가 8몰이 4몰에 O2가 들어갔으니까 O원자 8몰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CH5에는 O원자는 몇 몰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이 말이죠. 얼마? 예, 1몰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1몰, 여기서 8몰에서 O원자가 합쳐서 9몰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반응물의 몰수, 생성물의 몰수 동일해야 된다. 반응물의 질량, 생성물의 질량은 동일해야 된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니까요. 그러면 원자 몰수를 갖다 계산해 낼 수 있으니까 자, 요거 알 수 있겠네요. C 대 H 대 O의 원자 몰수가 3, 6, 1입니다. 3대 6대 1이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바로 쓸 수 있는 거 C, 3, H, 6, 5구나 라고서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C3, H6, 5는 가장 간단한 원자 몰비입니다. 그죠? 원자 몰비가 3대 6대 1이다 라고 말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은 야, 이거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죠? 가장 간단한 원자 몰비를 나타내는 식을 뭐라 불러요? 실험식이라 부르는 거 맞나요? 가장 간단한 원자 몰비로 나타낸 식을 실험식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예를 들면은 분자식이 C2H2다.
C2H2다라는 분자식이 있다. 그러면 얘의 가장 간단한 비로 나타낸 실험식은 뭐가 될까요? 실험식은 CH죠. 그죠? C2H2도 CH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 실험식에다가 얘에다가 정수배를 한 게 그게 C2 분자, 이게 분자량이 나와야 된다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n 값이 2라면은 그러면 분자량이 만약에 여기가 13이죠. 이게 13이니까 곱하기니까 분자량이 26하고 제시가 되어 있으면 n 값은 2입니다 라는 걸 할 수 있고 n 값이 2니까 분자식은 C2H2예요 이렇게 확인되는 거잖아. 이 말을 알고 있는 거 맞죠? 예,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험식을 통해서 분자식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정보는 실험식은 가장 간단한 원자 몰비를 말해주는 것이고 이 실험식을 통해서 분자식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 하면은 요 분자량을 알아야만 되겠죠. 그죠? 분자량을 알아야만 실험식을 통해서 분자식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분자식은 C2H2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건 분자식입니다. 우리가 유기화학에서 구조식이라고 부르는 건 뭐죠? 그러면 자 이런 거죠. 이런 연소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자 보세요. CHO 두 개 중에 2개 이상으로 구성된 어떤 화합물이 있다. 연소시켰다. 산소 반응시켰다. 그랬더니만 CO2 3몰, H2O 3몰 나오더라는 걸 알아냈다. 그건 알아낼 수 있잖아. 알아내서 우리는 여기서는 O원자 9몰, C원자 3몰, H원자 6몰이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야 될 거다. 그러면 C원자 3몰, H원자 6몰인데 O원자는 여기에 8몰이 있으니까 얘는 1몰이 있을 거다. 이걸 알아낼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가장 간단한 조성으로 나타낸 비율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화학식은 얘는 실험식이 C3H6O인 놈이에요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고. 그쵸? 그러면 이거를 알아내는 방법은 이와 같은 연소 분석을 통하면 알아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아들었죠? 실험식은 이렇게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실험식을 통해서 분자식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여기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여기에 반드시 뭘 알아야 돼? 분자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얘의 분자량은 얼마입니다 라는 걸 알려줘야 돼. 그래야만 분자식이 뭡니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거랑 똑같아. 실험식은 C2H2의 실험식은 CH지만 분자량이 26이다 라는 걸 알려줘야만 얘는 13 곱하기 2고 n 값이 2가 되니까 얘는 C2H2인 분자식입니다 하는 것처럼요. 알아듣나요? 오해되고 있습니까? 그래, 이해되고 있다고 믿어 의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험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자, 흘러가는 유기화학과 더불어서 한번 해보는 거야. 실험식을 아는 방법은 뭐를 알 수 있다? 연소 분석을 통하면 알 수 있다. 분자식을 아는 방법은 중간에 누가 끼어야 한다? 분자식을 아는 방법은 누가 있어야만 풀 수 있다? 분자량이 있어야만 분자식을 안다. 그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게 구조식이잖아. 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얘가 구조식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선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이렇게 삼중결합을 갖고 있는 화합물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알아내는 방법이 이게 뭐가 있었지요? 자, 화학 전반적인 싹 개념이야. 이게 뭐가 있었습니까? 부조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라는 걸 알아내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었죠. 케미컬 시프트, NMR을 빡 찍으면 요 수소가 케미컬 시프트 값 약 2.5 ppm에서 피크가 빵 하고 나오죠. 2.5 ppm에서 요 수소와 요 수는 동일한 수이기 때문에 피크는 하나만 딱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2.5 ppm에서 케미컬 시프트 값 얼마 하고 탁 튀어나와 주니까 얘는 삼중결합 화합물의 이런 구조를 갖고 있겠네요 라고 알아낼 수 있죠. 말하자면 이렇게 구조식까지 알아내는 방법은 뭐다? 이게 분광학이다 라는 거죠. 분광학인 IR, MES, UV 비저블, 그 다음에 NMR 같은 이런 분광학적 툴을 통하면
결국은 구조식까지 다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한 화합물은 연소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착한 어린이. 연소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실험식을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분자량을 제시해주면 뭘 할 수 있다? 분자식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얘가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라는 방법을 아는 것은 뭐다? 유기화학에서 다루는 분광학적 툴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구조가 쫙 잡히는 겁니다.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가보시죠. 기억 지문 맞나요? 네. C3H6O라니까. 그러니까 CHO 모든 원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C와 H 대 원자 몰 주성비는 자 C3H6입니다. 그러니까 3대 6이죠. 그러니까 1대 2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C와 H의 원자 조성비는 3대 6, 1대 2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지문도 올바르게 되어 있군요. 세 번째, C와 O의 질량 조성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원자 몰 주성비는 어떨까요? 원자 몰 주성비는 C와 O니까 3대 1이겠죠. C3O1이니까. 그러면 얘의 질량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C는 이거 3은 탄소의 원자몰비고요. 이거는 산소의 원자몰비죠. 탄소는 질량이 12짜리니까 36g 되겠습니까? 얘는 질량이 16g 되겠습니까? 산소니까 산소 원자 1몰은 16g이니까 그러면 36 대 16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9대 4의 질량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줘야 되겠을 거예요. 그래서 질량비는 3대 2가 아니라 9대 4여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기억 맞고 니은 맞고 D가 틀린다는 거 이해되세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주어진 내용만으로는 분자량을 결정할 수 없다. 분자량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니까? 분자량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니까? 분자식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분자식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분자량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C3H6O는 뭐다? 실험식인 겁니다. 이건 실험식이지 이건 분자식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 4번이 올바른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양론 문제 3개입니다. 뭐 난이도는요 없고요. 이 정도 문제는 그냥 편안하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 정도 문제는 시험장에서 나오면 땡큐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 가봅시다. 반드시 하나가 나오는 거죠. 원자 구조와 주기성. 양론 문제는 한 10년,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옵니다. 5년 내지 10년. 뭐 이렇게 한 번 정도 나오고 그 정도의 중요성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양론 문제는 나오면은 그리고 또 점수를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원자 구조와 주기성. 여기 나온 문제는 이건 절대 이건 틀리면 안 됩니다. 여기는 무조건 100% 하나가 나오거든요. 매년 100% 하나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틀렸다 하면은 화학 전체에서 맞출 게 진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내용이 헷갈리거나 내지는 이게 뭐냐면 이해 암기형의 대표 주자거든요. 이해 암기형 문제의 대표 주자적인 문제니까 내용을 철저하게 잘 이해하고 외우셔서 적어도 여기서 걸리는 문제에 틀리는 일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문제 갑니다. 4번 문제 4번 이렇게 써있죠. 자, 이거 뭐냐? 딱 보는 순간에 방출선 스펙트럼이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자, 서브노트 26페이지 잠깐 펴보시겠습니까? 제 교재의 서브노트 26페이지. 서브노트 이거 만약에 있으신 분들은 인강생들 중에 있으신 분들은 같이 옆에다 놓고 하시고요. 없으시면 그냥 들으시면 돼요. 없으시면 굳이 뭐 이걸 또 지금에서 사겠다를 필요 없습니다. 서브노트 26페이지 보면은 보의 수소원자 모델이라고 써 있죠. 예,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서브노트 꼭 갖고 와 주시고요. 인강생들은 있으면은 옆에다 펼쳐 놓으시고 없으면은 괜찮아요. 26페이지 보시면은
보어의 수소원자 모델이라고 있지요. 자, 보어는 양성자가 있고 양성자 하나, 전자가 하나가 돌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곳을 n=1이라 했고 두 번째 2, 3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특정 궤도만을 전자가 들고 있다라고 말을 했죠. 특정 궤도만을 전자가 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 알겠습니까? 그리고 n=1인 궤도를 바닥 상태라고 불렀죠. n=1의 전자가 여기서 전자가 뱅글뱅글 돌 때 이걸 바닥 상태라고 불렀고 이게 가장 안정합니다라고 말하는 거 맞아요? 이게 가장 안정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n=2, 3 이렇게 된 거 이거 들뜬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들뜬 상태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n=무한대인 상태를 n=무한대는 가장 불안정한 상태죠. 이때 에너지 값이 얼마입니까? 이때 에너지는 0이다라고 말하는 거 맞습니까? 자, 보어의 수소원자 모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자는 특정 궤도만을 돈다. 이때 가장 가까운 궤도를 n=1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껍질로 얘기하면은 얘는 K껍질, L, M, N, O, P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n=1인 상태를 바닥 상태 가장 안정하다라고 불렀고 n=2, 3 들뜬 상태라 불렀고 그 다음에 2, 3, 4, 5, 6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n=무한대일 때를 에너지가 가장 불안정한 상태고 가장 바깥에 있는 궤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궤도가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전자가 튀어나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를 에너지 값을 0이라고 불렀죠. 전자가 자기 궤도를 뱅글뱅글 돌 때는 에너지 출입이 없죠. 자기 궤도를 뱅글뱅글 돌 때는 에너지 출입이 없는데 그때 n= 만약에 1인 상태에서 n=2나 3이나 이런 상태로 간다. 2나 3이나 만약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에너지를 흡수하죠. 에너지를 흡수해서 n=1인 궤도에서 2궤도, 3궤도, 4궤도로다가 점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때는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전자가 전이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맞습니까? 이땐 에너지를 흡수해줘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n=3인 궤도에서 n=2인 궤도나 1인 궤도로 내려올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전자가 이렇게 점프했다. 이렇게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다. 우리는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가다가 전자가 전이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해 줍니다. 라고 말하는 거 맞습니까? 에너지를 방출해 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보호의 수소원자 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당연히 머릿속에 빡 하고 지나가줘야 돼. 다 지나가 준 다음에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이때 에너지를 방출할 때 이 방출은 어떤 개념이냐?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전자가 떨어진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높은 궤도에 있는 전자가 낮은 궤도로 전자가 떨어져 줍니다. 이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거든요. 이때 방출선 스펙트럼이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것처럼 n=1인 상태에서 2, 3, 4 여기가 무한대인데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떨어진다 이런 거죠. 이럴 때 출발지가 어디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출발지가 뭐든 간에 상관없이 n=1로다가 떨어지는 궤도를 우리는 뭐라 부르죠? 이걸 라이만 계열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 맞죠.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다고 믿겠습니다. 라이만 계열이고 나오는 빛의 종류는 어떤 빛이 나오나요? 하면은 자외선 빛이 나옵니다 라고 말하는 거 맞아요. 출발지가 뭐든 상관없이 n=2인 궤도로 떨어지는 이런 놈을 갖다 우리는 발머 계열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때 나오는 빛은 가시광선의 빛이 나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n=3인 궤도로 출발지가 뭐든 간에 상관없이 도착지가 중요합니다. 어디로 도착하느냐? 뭐에서? 방출선 스펙트럼은 도착지가 중요한 거야. 방출이란 말은 무슨 얘기라고요?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전자가 전이하였다 이 소리야. 이때 에너지를 방출시키거든. 이럴 때는 어디가 중요하다고? 도착지가 중요하다고. 그 도착지가 1일 때를 라이만 계열 가시광선, 2일 때를 발머 계열, 미안합니다. 자외선, 2일 때를 발머 계열 가시광선, 3일 때를 파생 계열이라고 부르는 거 맞아요?
적외선의 빛이 나옵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라이만 발무파센 브라켓 푼트인데 뭐 브라켓 푼트까지 안 해봐도 괜찮거든요. 최소한 라이만 발무파센 계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 정도만 암기가 되어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일단은 됐나요? 이때 에너지 준위는 자 일반식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R, R은 그냥 상수야. N 제곱분의 Z의 제곱이다. 일반식으로 이 정도 암기가 되었나요? N이 뭐죠? N은 뭔가요? N은 1, 2, 3, 4 정수값입니다. 그러니까 1궤도, 2궤도, 3궤도, 4궤도 그때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Z값은 뭐죠? Z값은 핵의 전압니다. Z값은 핵의 전압가 되는 것이죠. 이때 이 보의 선 스펙트럼 계열에서는 전자가 한 개 있는 시스템에서 어울리거든요. 전자가 한 개 있을 때 이 식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이너스 R n제곱분의 z의 제곱이란 일반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전자가 한 개 있는 시스템만 적용시키는 거라. 수소원자일 땐 Z값이 얼마입니까? 하면은 전자 한 개 있는 시스템 맞죠? 수소원자 전자 한 개 있으면 Z값은 원자번호 1번이니까 양순자수 1번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다음엔 헬륨이다. 그러면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라 이 시스템에 적용이 안 돼요. 전자가 2개 있는 시스템은 이런 걸 적용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전자가 한 개 있는 시스템일 때 적용시켜야 돼. 그러니까 헬륨은 적용 못 하는데 헬륨 양이온은 적용되겠죠. 전자가 한 개가 튀어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전자가 한 개가 있는 시스템이 될 거라고요. 이때 Z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양순자수 2번이니까 Z 핵의 전에는 2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 리튬은 이가 양이온일 때겠죠. 원자번호 3번에서 전자가 2개가 튀어나갔으니까 이가이다. Z값은 3일 것이고요. 베릴륨은 3가 양이온일 때 Z값은 당연히 4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이런 경우에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고요. 이게 머릿속에 한 방에 빡 지나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연습해 본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나서 이 문제의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지나가느냐, 이걸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되면은 그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자라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기본 이론 됐고요. 문제 한번 가봅니다. 자, 수소원자의 문제 딱 봤을 때 수소원자의 이거 먼저 읽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딱 나옵니다. Z값은 얼마? 1인 놈으로 시작하는구나. 수소원자니까. 그리고선 전자전자 나타낸 것이다. 수소원자의 바닥 상태의 전자가 이온화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크기를 EI라고 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 말 한번 볼까요? 수소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가 이온화하는데, 이온화한다.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니까 N 이퀄 얼마 있는 놈이겠어? 1에 있는 놈이 이온화하는데, 자, 이온화 에너지의 개념이네요. 이온화하는데, 이온화 에너지의 개념이겠네요. 중성기체 원자 1몰이 있는데 여기다가 에너지를 때려줘서 전자가 튀어나가서 양이온이 될 때 그때 얼마큼의 에너지를 흡수해 줍니까? 이 개념이겠지, 그지? 이게 이온화 에너지겠죠. 이온화 에너지 뭐 이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다고 믿고 갈게요. 오케이? 그러면 자, 이때 들어가는 에너지 값은 중성기체 원자 1몰이 있었고 수소 원자가 있었고, 에너지를 때려주어서 전자 일몰을 바깥으로 내보내서 양이온일 때 그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이게 이온화 에너지라고요. 그러면 이때 들어가는 에너지 값은 델타 E 값은 이걸 EI라고 표시했잖니? 여기서 EI라고 표시했잖니? 그러면 델타 E 값은 어디로 전자가 가는 건데? 이온화하는데, 이온화하니까 어디로 가야 돼? 전자가 완전히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완전히 나가주니까 이건 어느 정도 궤도까지 가라? 무한대까지 가라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바닥 상태 N 이퀄 1인 상태 전자가 있었던 것이 무한대의 궤도로 갈 때 이 얘기거든요. 이걸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델타 E는 EI라고 여기서 문제에서 그랬고, 그
그 다음에 얘는 무한대 궤도의 에너지에서 이 완의 궤도의 에너지를 뺀 값의 차이겠구나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자 씁니다. 무한대 궤도의 에너지 값은 얼마죠?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라는 건 마이너스 R n제곱분의 z제곱이다. 근데 이게 얼마라고요? 이 값이 뭐라고? 무한대라니까. 이게 무한대.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어떤 숫자는 무조건 뭐예요? 0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0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0 빼기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완의 에너지 값은 얼마입니까? 하면은 1의 제곱분의 수소원자니까 1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지금 이게 뭘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쓰고 있는지 이거 이해되세요? 다들 이해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 무한대 에너지 값은 0이다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이완 에너지는 마이너스 R 1의 제곱분의 이 1은 왜 1이죠? 학생 이 1은 왜 1이야? 이 1이 어디서 나온 1이야? 그렇지. n 이꼴 1인 궤도이기 때문에 1이야. 여기서 1은 왜 1이야? Z값이야. 수소원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은 R입니다.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그냥 R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EI 값이 얼마다? 이건 R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이때 할 때 첫 번째 들뜬 상태에서 첫 번째 들뜬 상태가 자, 어느 궤도입니까? 바닥 상태가 n 이꼴 어디 있는 거야? 착각하지 말고 잘 새겨라. 이 문제 의외로 괜찮고 많이 틀려. 자, 바닥 상태는 n 이꼴 어디에 전자가 있는 거죠? 1인 궤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들뜬 상태는 n 이꼴 2인 궤도에 있는 것이겠죠. 이게 첫 번째 들뜬 상태니까 n 이꼴 2인 궤도에서 두 번째 들뜬 상태는 n 이꼴 어디 있는 겁니까? 3인 궤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거네. 그때 에너지 간격은 E3-E2가 됩니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첫 번째 들뜬 상태에서 n 이꼴 2인 궤도에 있는 놈이 3인 궤도 들뜨려면 에너지를 흡수해 방출해? 흡수합니다. 낮은 궤도에서 높은 궤도 갈 땐 에너지를 흡수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들뜬 상태에서 두 번째 들뜬 상태로 가려면 2에서 3으로 갈 때 그때 얼마큼 흡수해 주느냐 이 얘기예요. 이때 그 에너지 차이는 E3-E2 아니냐. 그지? 그러면 또 쓰는 거죠. 자, 마이너스 R. 자, N이 얼마야, 얘는? N이 얼마? N이 얼마야? 그래, 3의 제곱분에. Z는 얼마야? Z는 얼마야? 마이너스 R N제곱분의 Z제곱인데 N은 3이고 Z가 얼마야? Z가 얼마야? 수소! 죽자! 알아듣고 있니? 왜냐면 이게 이런 문제 틀리면 진짜 맞출 게 없어져. 알았지?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탁탁 들어맞아야 되거든. 한 개라도 뭔가 약간 어거지성이 이게 문제 풀 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함정이 돼갖고 틀려. 그러니까 따닥따닥 들어맞아야 돼. 자, 마이너스 R. 이거 3의 제곱의 3은 뭐야? N이 세 번째 준위에 있다는 거야. N 이꼴 3인 경우야. 그 다음에 Z값이 얼마입니까? 수소 원자니까 1의 제곱이에요. 빼기 마이너스 R. 자, 여기서는 뭐라고 써야 돼? 2의 제곱분의 뭐? 그렇지. 1의 제곱. 이걸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걸 정리해주면 값이 얼마 하고 나오겠죠? 36분의 5R 맞습니까? 36분의 5R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그랬잖아. R이 곧 이 I다 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36분의 5 2I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1번이에요 라고 확인이 될 수 있는 문제였다고요. 말하자면 뭐니? 이 문제가 보호의 수소원자 모델에 대한 개념만 깨우치고 있으면, 그리고 이온 에너지의 기본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첫 번째 들뜬 상태, 두 번째 들뜬 상태 이 말장난에 걸리지 않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정답 1번 아시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 때는
하나하나가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져야 돼. 아주 한 개 한 개라도 진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싹 다 들어가 맞아야 돼. 뭔가 하나라도 약간의 어거지성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함정이 돼갖고 거기 딱 틀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문제 풀 때는 답 맞췄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답 맞췄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논리적인 측면이 한 개라도 뭔가 내가 놓친 게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 놓쳤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 놓쳤느냐, n=1에서 n= 무한 들어갈 때 이온화 에너지구나, 그리고 이온 에너지의 값은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거 놓쳤느냐. 첫 번째 들뜬 상태 n=2다, 두 번째 들뜬 상태 n=3이다. 그러니까 차이는 E3-E2다. 그때 마이너스 R n제곱 플러스 T제곱에서 풀 수 있다. 나머지는 산수잖아 이젠. 그지? 여기에 말하는 논점 중에서 단 한 개라도 만약에 실기하거나 놓쳤다 그러면 그 문제 다 틀린 거야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풀 땐 진짜 울트라 개깔끔해야 된다 이거야. 그렇게 되어야만 시험장에서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하느냐고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이런 설명을 안 하고 스스로 풀기 때문에 얼마든지 빠르게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4번 되셨나요? 자, 문제 5번 가보십니다. 그냥 읽으면서 나와야죠. 자, 주기성만 잠깐만 여기서 한번 짚어볼까요? 이건 뭐 너무나 광범위하게 내용이 퍼져 있어 갖고선요. 어떻게 뭐 내용을 추격하기도 힘들 만큼 어렵습니다. 자, 전기 음성도의 주기성 가볼까요?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 갈수록 값이 증가하지요. 위로 갈수록 값은 커지죠. 전기 음성도의 주기성입니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값이 커지는 것이죠. 제일 전기요소가 큰 놈이 누굽니까? F였죠. 라이너스 폴링의 값은 4.0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한번 가보시죠. 이온화 에너지는 자, 오른쪽 갈수록 어떻게 되죠? 이온화 에너지는 자, 머릿속으로 한번 딱 이게 이렇게 하면서 증가됩니다. 라고서 이렇게 외우지 말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외우고 있어. 그럼 외우면 작살 나는 거야. 그냥 시험장 가면. 외우는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운 거는 시험장 가면은 그게 함정이 돼갖고 그게 오히려 힘들어. 그러니까 외우긴 외우는데 이해가 돼서 완벽하게 이해가 돼서 암기가 돼야 돼. 왜 이렇게 갈수록 증가합니까? 이온 에너지는 핵의 전하가 증가하면은 핵의 전하가 증가한다. 그러면 전자를 안으로 끌어당겨 줍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핵 간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고 그 얘기는 이 전자를 내보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를 때려 주어야만 튀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느껴지면서 오른쪽 갈수록 커지는구나 해야 돼. 아셨죠?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오른쪽 위 이렇게 했다가는 그냥 끝장나는 거야. 그냥 왜 시험장 가면 반드시 그 함정을 타고 들어와. 그러니까 절대로 외우는 걸 강조하지만 이해 암경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해가 되었을 때 외우는 거야. 오케이? 알아들었습니까, 학생? 그래요. 그러면 위로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 학생. 같은 족에서는 누가 제일 중요해요? 그때는 전자껍질 수거든요. 전자껍질이 자 1껍질, 2껍질, 3껍질, 4껍질, 5껍질. 그러면 껍질 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느슨하겠죠. 느슨하니까 적은 에너지만 때려주면 쉽게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면 이온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는 위로 갈수록 값이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면서 오른쪽 위 증가합니다 라고 말을 할 줄 알아야만 이게 주기성에 관한 파트에서 실수가 안 나고 풀 수 있는 방법이란 겁니다. 하지만 이온 에너지는 예외가 있죠. 자, 예외 불러줘. 어디서 예외가 나옵니까? 이온 에너지 예외. 저 학생, 이걸 아직도 못 외우고 있죠? 괜찮아. 못 외우고 있으면 어때요? 8월 10, 며칠? 오늘이? 8월 13일에 괜찮아. 12월 13일 날 못 외우고 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냥. 만약에 지금 지금 8월 13일이거든요. 나 반팔. 인강, 너 지금 파카? 혹시 만약에 못 외우고 있습니까? 그럼 화학 버립니다, 그냥. 화학은 못합니다, 이제. 만약에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러면 화학 지금 인강 이거 딱 바로 끊고
바로 그걸 만약에 못 외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2월 13일이다. 그러면 당신은 화학은 틀린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남은 기간 동안 화학하지 마시고 민법, 특허법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학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일자로 긋자. 그러한 작전으로 하는 게 붙을 가능성을 1% 높여줍니다. 오케이? 자, 예외, 이온에너지 예외 불러줘. 그래, 베릴륨에서 풍소 갈 때 작아진다. 원래 갈수록 오른쪽 갈수록 커져야 되는데. 갈수록 커지는데 베릴륨은 여기 있고 풍소는 오른쪽에 있는데 이렇게 갈수록 작아지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이유는 잠시 후에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할게요. 자, 또 예외가 또 뭐가 있어요? 질소, 산소 작아지는 거다. 그죠? 그다음에 또 예외가 또 있죠. 이건 2주기원소고 3주기원소 마그네슘에서 알루미늄 이거 작아진다. 그다음에 P에서 S 갈 때 작아진다. 이게 이온 에너지의 중대 예외들이죠. 중대 예외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자친화도 가볼까요? 일렉트론 어피니티 값은 일렉트론 어피니티 값을 가봅니다. 일렉트론 어피니티 전자 얼마큼 친하느냐. 오른쪽 갈수록 위로 갈수록 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역시 전기흡수도 거의 경향성이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전자친화들은 예외가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자, 대표적인 예외가 뭐 있습니까? 전자친화들은 보통 전자와 얼마큼이나 친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자와 친할 때는 발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놈이 전자와 친하다 그러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과정인데 흡열이거나 혹은 영의 값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2족이 전부 다 그렇고요. 18족이 전부 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질소 쪽에서는 질소가 그렇습니다. 2족 18족 질소는 흡열이거나 영이거든요. 전자와 안 친한 놈입니다. 2족 18족 질소는 전자하고 안 친한 놈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친화도의 중대 예외 중에서 Cl하고 F 중에서 누가 전자친화도가 컸죠? 이 정도는 암기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전기, 음순도 둘 중에 누가 커요? F가 큽니다. 하지만 전자친화도는 Cl이 컸죠. 그죠? 3주기 원소라서 전자가 들어왔을 때 반발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요 똑같은 개념이 O하고 S하고 똑같죠. O하고 S 중에서 누가 전자친화도가 컸습니까? S가 전자친화도가 컸죠. O는 전기 음손도가 크고 얘가 전자친화도가 크고 이게 중대 예외고요. 그 다음에 요 2족 18족 질소는 흡열이거나 거의 0인 전자친화도의 중대 예외가 된다는 거죠. 전자친화도가 크다는 얘기는 전자와 친한 거겠어요? 안 친하다는 거겠어요? 자, 느껴보세요. 전자친화도가 크다는 얘기는 전자와 친하다는 얘기야? 안 친하다는 얘기야? 친하니까 전자친화도가 큰 겁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 오른쪽 위로 갈수록 크거든요. 그죠?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이온 에너지가 크다는 건 전자하고 친하다는 얘기야? 안 친하다는 얘기야? 핵이. 느껴요? 자, 많이 느끼세요. 이온 에너지가 크다? 많은 에너지를 때려주어야 가까스로 전자가 튀어나간다? 그러면 내가 전자와 친하다는 얘기야? 안 친하다는 얘기야? 아유, 가만 생각해봐요. 왜 자꾸 고개를 옆으로 가로지르지? 고개를 옆으로 자꾸 가로지르는 게 내 눈에 자꾸 보이네? 생각해봐. 핵이 있어. 전자가 있어. 이온 에너지가 커. 얘 전자 잘 나가려고 그래? 안 나가려고 그래? 많은 에너지를 때려 주어야 나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전자 잘 나가려고 그래? 안 나가려고 그래? 잘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얘와 전자와 친한 거야? 안 친한 거야? 친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가 클수록 전자와 친한 거고 전자 친화도가 클수록 전자와 친한 거야.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멀리켄이라는 과학자는 전기 음성도는 전자와 친한 정도거든. 전자와 친한 정도를 나타내 주는 건데 야, 이렇게 갈수록 전자와 친한 거고 이렇게 갈수록 전자와 친한 거니? 그러면 나 단순하게 전기 음순도 값을 나는 2분의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의 산술 평균 값으로 해줄래요 하고 이게 과학자 전기 음성도를 나타내는 멀리켄이라는 과학자의 전기 음성도인 거예요. 오케이? 이게 그러니까 요 내용이 미트 데이트에서 뜬 적이 있다고. 근데 이 내용을 몰라도 그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 문제를 풀는 데는 이 내용을 몰라도 풀어요. 그렇지만 개념상으로는 좀 알아둡시다. 멀리켄이라는 과학자의 전기음성도는 이온 에너지와 전자친화도를 더한 값을 나누기 2한 값이다. 이 정도는 조금 상식의 범주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요. 유효 핵전은 어떤가요? Effective nuclear charge. 유효핵전의 주기성입니다. 자, 유효핵전의 주기성은 학생 여기 제일 앞에 앉아. 다음 시간부터 계속. 그리고 저기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뒤로 가지 말고 좀 앞으로 이렇게 좀 나와주세요. 알겠죠? 같이 호흡해야지. 자, 잘 보세요. 유효핵전의 주기성은 바로 암기해야 된다. 알았지?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커집니다. 이거 예외 있어요? 없어요? 예외 없습니다. 유효핵전에는 예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통 유효핵전의 문제는 최외곽 전자의 유효핵전에는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외곽 전자. 최외곽 전자의 유효핵전에는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증가한다.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자 반지름 어떻게 돼요?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갈수록 커지나요? 같은 주기에서는 이렇게 갈수록 커집니까? 이렇게 갈수록 같은 쪽에서는 내려갈수록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커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기적 성질에 관한 얘기인데 이렇게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외우진 마세요. 알겠지? 그 공부는 오히려 지식이 헷갈려.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돼서 외우는 것이 좋은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거는 오히려 시험장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아셨죠?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외우지 마시고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외우십시오. 자, 한번 문제 풀어보시죠. 전기흡수는 C하고 O 중에 자 누가 커야 됩니까? 값도 외우고 있잖아. C 얼마야? 마이너스 폴링의 값 2.5입니다. O 얼마야? 3.5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지. O가 크다라고 말해야 되니까 1번 틀렸죠. 두 번째, 이온 반지름은 Na 양이온이 F 음이온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Na 양이온과 F 음이온은 자, 첫 번째 따질 때 어떻게 따집니까? 자, 이온 반지름 따질 때 어떻게 따져요? 첫 번째 원리. 자, 1번 뭘 따지는 거야? 전자값질수 먼저 보는 겁니다. 두 번째 핵의 전화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전자 간의 반발력 보는 겁니다. 이런 순서로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온 두 개가 딱 나왔다. 비교하라. 전자껍질수 먼저 딱 보는 겁니다. 전자껍질을 보면은 자, Na 양이오니까 누구랑 똑같아? 10번 네온하고 똑같거든요. 전자 배치가. 11번이었다가 전자가 하나가 튀어나갔으니까 10번 네온이고요. F 음연은 원자번호 9번인데 전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누구랑 똑같아? 10번 네온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껍질은 동일합니다. 이건 같은 거 맞죠? 전자껍질은 같잖아. 그지? Na 양이온도 10번 네온의 전자 배치. F 음이온도 10번 네온의 전자 배치니까 전자껍질은 1s2, 2s2, EP6 네온의 전자 배치입니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 핵의 전화입니다. 이건 똑같으니까 이건 신경 쓸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핵의 전화 딱 지어줍니다. 핵의 전화 보니까 얘는 원자 번호 몇 번이죠? 11번이고 얘는 원자 번호 9번이죠. 핵의 전화가 큽니다. 핵의 전화가 크면 전자를 안으로 끌어당긴다죠. 전자를 안으로 끌어당긴다. 반지름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Na 양이온 F 음이온에서 결정 났어요. F 음이온이 클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속도는 얼만큼으로? 광속으로. 이해가 됐으면 과감하게 외워야 되는데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암기는 무의미하며 이해가 됐는데 과감하게 외우지 못하면 시험장에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 파트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은 말하느냐고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실제로는 보는 순간에 느낌으로 바로 탁 하고 나와야 됩니다. 보는 순간에 Na 양이온 F면 전자껍질 동일하네. 양선자수가 많네. 전자 끌어당기네. 반지름 작아지겠네. 그러니까 F면이 크겠네. 이렇게 해요. 이렇게 바로 느낄 수 있도록 그걸 숙달시키고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것도 틀린 거 맞습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N하고 O 중에 자 이건 이온 에너지 예외니까 당연히 틀린 거 맞죠? 누가 커야 돼? N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온 에너지 예외. 최극전자의 유효액전은 알루미늄 Cl입니다. 알루미늄은 여기 있고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Cl입니다. 오른쪽 갈수록 유효액전은 당연히 커지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알루미늄 Cl보다 작다라고 말해야 되니까 4번도 틀린 거 맞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됐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닥 상태의 홀전자의 개수입니다.
전자 배치를 알면 되겠죠. 24번 크롬. 유명한 전자 배치입니다. 아르고는 전자 배치에 뭐죠? 4s1, 3d5. 예외적인 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 24번 크롬과 29번 구리. 4s1, 3d5, 4s1, 3d10. 그죠? 그 다음에는, 자, 25번 망간. 아르고는 전자 배치에 4s2, 3d5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적어도 전자 배치가 1번부터 30번까지가 눈 감고도 튀어나오지 않는다. 30번 아연 불러줘봐. 아르고는 전자 배치에 4s2, 3d10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셨죠? 26번 FE. 아르고는 전자 4s2, 3d6. 27번 코발트. 3d7 이렇게요. 1번부터 30번까지 전자 배치는 바로바로 튀어나오지 않으면은 시험장 가서 이걸 고민하고 있다.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굳이 설명을 안 할 거고요. 여기서도 이 정도 설명을 안 할 거고. 자, 그러면 24번 크롬 홀전자 몇 개입니까? 홀전자 몇 개? 여기 있는 건 하나 4S에 하나, 3D에 D 오비탈에 각각 하나씩 전자가 있으니까 홀전자가 6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홀전자 6개. 여기서는 25번 망간은 홀전자가 몇 개입니까? 홀로 있는 전자는 여기서는 쌍을 이루니까 됐잖아요. 4S에 쌍을 이루고 3D5니까 5개의 홀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전자의 개수는 크롬이 망간보다 크다. 6개, 5개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구나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문제였다고요. 오케이. 예, 이 52회 기출문제였고요. 52회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였고, 이런 문제 정도는 읽으면서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설명을 하냐고 조금 시간이 걸렸을 뿐인 것이에요. 문제 5번 콜. 왜? 콜 그랬더니 고개를 가로지르면 뭐 더 설명해? 됐습니까? 알아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학생 알아들어요? 그래. 이름을 밝혀도 되나요? 안 되죠. 전국적인 방송인데. 자, 이 문제를 의외로 학생들이 못 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카톡 김영남 변리사 그 오카방 거기를 영카방을 가입을 해놨더니만 맨날 띵똥띵똥 울리면서 가끔 가다가 질문이 오는데 답을 내가 거긴 안 달아주고 있어요. 화학은 내가 답을 별로 안 달아주고 있는데 한번 답을 달아줬더니 계속 질문이 쏟아져 갖고서 아우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답을 안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묻더라고요.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자, 가보자. 주양자수, 부양자수, 각운동 영역수는 L 값이지요. 그리고 자기양자수 ML, 그 다음에 뭐 스핀 영역수는 S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이때 바닥 상태의 원자 A에 바닥 상태라 했습니다. 들뜬 상태가 아니야. 그냥 바닥 상태야. 이때 N 플러스 L이 3인 전자수가 7개일 때 A는 N 플러스 L이 3이래. 자, N 플러스 L 값이 3이란다. 그러면 자, 가능한 오비탈 가봅니다. 가능한 오비탈은 자, N이 3이면 L은 0이어야만 N 플러스 L이 3이죠. 그죠? 그러면 이 오비탈의 이름은 뭐라고 부르습니까? L 값이 0인 오비탈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S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3S 오비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또 가능한 오비탈을 갑니다. N이 만약에 2면, 자, L은 얼마여야만 됩니까? 3이 되려면 1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L 값이 1인 놈을 우리는 P 오비탈이라고 부르니까 얘 오비탈의 이름은 2P 오비탈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죠. 이거 두 개 외에 또 있나요? 어떤 경우는 소수는 이런 거 없나요? N이 1이고 L이 2인 경우는 3이잖아요. 와, 오비탈이 만들어지는 원리 자체를 모르는 거죠. 주양자수 N이 1일 때 가능한 L 값은 얼마까지 가능해요? 0부터 N-1까지 가능하니까 0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N이 1이면 L은 0밖에 없어서 얘는 1S라는 오비탈밖에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1D 오비탈 이런 건 존재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를 위한 문제를 내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문제라고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53회 기출 문제거든요. 그러면 가능한 오비탈은 3s와 2p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s와 2p에 여기 전자가 몇 개일 때? 7개일 때 그랬거든요. 그러면 가능한 전자 배치는 2p, 6, 3s, 1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만 여기 6개, 여기 7개여야지만 전자가 7개다라는 걸 만족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p6 3s 1으로 끝나는 바닥 상태의 원자는 뭡니까? 라는 거니까 얘는 1s2, 2s2, 2p6, 3s 1인 11번 소디움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아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갖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뭘 왜 이해를 못하는 거냐? 전자 배치의 기본 원리를 깨우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전자 배치의 기본 원리는 여기서도 생략할게요. 이걸 뭐 지금 여기서 얘기한다는 건 진짜 좀 그래. 좀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 없는 거 알겠습니까? 예. 1D, 1D, 1P, 뭐 2D 오비탈 이런 거 없다고요. 예, 그런 거 없으니까 전자 배치의 기본적인 원리만 알면은 얘는 1s2, 2s2, 2p6, 3s 1인 11번 소디움이구나 라고 확인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요. 그렇죠? 알아듣나요? 네,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주기 원소이다. 뭔 소리라는 거야? 3주기 원소잖아. 11번은 주형제수 3을 쓰기 때문에 3주기 원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땡. 홀 전자수는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홀로 있는 전자. 여기에 쌍 다 보이십니까? 쌍 보이시는 건 당연히 있겠어요. 1s의 전자가 오르락내리락 파울리 베타 원리, 2s의 파울리 베타 원리, 2p에 있는 전자는 6개가 다 이렇게 차 있어야 되고 3s에 있는 전자는 전자가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홀 전자는 하나만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홀 전자 수는 2다가 아니라 1이다 라고 말해주니까 2번도 틀렸구나. 세 번째, n 플러스 l 값이 2인 전자수는, 자, n 플러스 l 값이 1이면 가능한 오비탈은 뭐가 있을까요? n 플러스 l이 1에. 그러면 n이 2면 l은 얼마가 가능해? 0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합치면 2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오비탈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2s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선생님, 그러면 n이 1이면 l이 1이면 2잖아요. 그리고 1p 오비탈이요. 이런 게 없잖아. 이런 게 없다니까. 전자 배치의 기본적인 원리, 부양자 수는 0부터 n-1까지의 값을 갖는다거든. 근데 얘가 1일 때 얘가 1인 오비탈 이런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것은 오로지 2s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듣나요? 콜? 진짜로 알아듣죠? 날 쳐다보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야, 포카페이스가 발달돼 가지고요. 그래. 그러니까 전자수는 2개가 있어야 되겠죠. 2s의 전자 2개잖아요. 2s2니까 전자가 2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3번도 틀린 거 알겠습니까? 5번 틀린 거 보이세요?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중 가장 큰 n값은 얼마예요? 3s니까 n은 4가 아니라 3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에 해당될 거라고요. 자, 갑니다. 자기양자 수가 0인 전자수는 7개다. 와, 이거 재밌네요. 11번 소디움 얘인데, 자, 얘는, 자, 주형자수 1s 오비탈, 주형자수 얼마죠? 착한 어린이, 주형자수 얼마죠? 1s2의 주형자수 1. 부형자수 얼마입니까? 0이었다가 1이었다가 지금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나랑 경매하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드는, 이거 수산시장인가? 수산시장 가봤어요? 경매하는 거 막 봤습니까? 난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는데, 되게 재밌던데? 근데 하나도 못 알아보겠던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통하는 그런 게 뭔가 있나 봅니다. 자, L이 얼마죠? 0이죠. 그러면 자기양자수가 얼마죠? L 값이 0면 M은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죠. 왜? 얘는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인데 0, 마이너스 0, 플러스 L니까 다 0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1S에 있는 전자 두 개는
부양자수도 제로고 자기 양자수도 0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 두 개가 일단 가능하지요. 자, ES는 N 값이 얼마죠? 2죠. L 값이 얼마죠? 0이죠. 그러니까 M 값은 얼마죠? 0이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개도 마찬가지로 ML 값은 자기 양자수 값은 0이 놈이 될 수 있죠. 자, 요거 갑니다. EP 오비탈. EP 오비탈 여기 있는 6개 전자 갑니다. 자, N은 얼마죠? 2입니다. P 오비탈이니까 L 값은 얼마죠? L 값은 얼마죠? 이거 진짜 몰라서 대답 못하는 거예요? 긴장해서 못하는 거예요? 긴장해서요? 시험장에서는 지금보다 더 긴장되는데요. 그래요. N이 얼마죠? L이 얼마죠? 2P. 1이죠. 그러면 M이 얼마죠? 마이너스 1, 0, 1이겠죠. 그죠? 그러면 각각 하나가 마이너스 1, 0, 1이라고요. 그러면 자기 양자수가 0인 놈은 전자가 몇 개 있는 겁니까? 2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 2개, 여기서 전자 2개, 6개 중에서 2개만이 ML이 0이죠. 자기 양자수가. 오케이? 자, 3S 전자도 똑같이 됐습니까? N이 얼마죠? 3이죠. L이 얼마죠? S 오비탈이니까 0이죠. 그러면 M 값이 얼마죠? ML 값은 얼마죠? 0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 한 개도 역시도 자기 양자수가 0이죠. 그러니까 자기 양자수가 둘 하나니까 다 더하면 7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7개입니다. 라고 하는 4번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용의 본질을 깨우치면 어렵지 않은데 내용의 본질을 깨우치지 못하고 그냥 글씨를 외워버리거나 1S2, 2S2, 2P, 3S1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했던 사람은 이런 거 놓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올바르게 되어 있다라고 확인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6번까지 해결되셨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 어려워요? 어렵단 얘기야? 지금 이게? 조금? 어머나. 뭐 내용 자체가 어렵습니까, 이게? 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저한테 스터디 다 해가지고선 지금 어디 나가는 거야,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고체 끝나고 속도 끝났잖아, 속도 끝나갖고 이제 평형 가는데 지금 그치. 거기까지 왔으니까 앞에 부분을 까먹었구나. 괜찮아. 그럼 다시 또 재생해서 가는 거예요. 네, 잠시 쉬었다가 2교시 문제 7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가시죠.